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광역단체장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여야 모두 거물급 정치인이 출마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현행 정부 체계 기반의 내각 인선을 단행하고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외교 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내 처리를 목표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법안 본격 논의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윤석열계와 이재명계의 잇단 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 경선 변수로 떠오른 여야 각 당의 선거 관련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면서 여야의 당내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여야 모두 경기지사 후보 공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기도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중진급 여야 의원들과 대선주자급 후보들이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국민의힘은 심재철, 유승민, 한진규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출마했는데 후보 단일화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김동연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합당 합의문에 서명하는 서약식을 가진 김동연 대표는 경선 규칙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고 바라기는 한 팀이 돼서 정정당당한 경선 내지는 그 심판을 받아서 가장 경쟁 있는 후보가 나와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당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출마 명분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 나오기 전에 김은혜에게는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승민 대표님이 정계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단독 신청해 예비 경선 없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시장과 대결을 펼칠 민주당 후보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로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현재 정부 조직 체계에 맞춰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내각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는 10일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 1기는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안보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고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에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로 가닥이 잡혔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도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조직이 정리되면서 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 경제 외교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가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부총리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장에는 금융정책동인 최상목 전 차관이, 윤 당선인의 경제 밑그림을 그린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축인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조태용 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가 지금 엄중하니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오는 12일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인수위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보면 검찰의 제19 감사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한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추진 시기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현 정부 내에 처리가 가능하고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민생보다 검찰개혁을 우선한다는 역풍이 불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향과 시기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피해자 권리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수위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도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사법개혁 과제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와 독립예산 편성, 공수처가 중복 수사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검찰 수사권 폐지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지난 일요일 여야가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에 합의했는데 합의 하루 만에 국회 통과가 무산됐었죠. 특임검사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서인데요. 4월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 등 쟁점 현안들이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사위 상정 문턱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 구성을 강조하며 여야 교섭단체가 한 명씩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을, 국민의힘은 중립성 담보를 내세워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중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불필요한 절차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번에 추천권을 어떻게든 변협에 모아둬야지 네.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대장동 특검이나 윤석열 일가 비리 특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의 어떤 특검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나 지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에 법안 처리 지연 1순위의 원인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여야 추천, 그거는 뭐 자칫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여당 추천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렇게 정치적인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위 정해 후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등 추천기관을 다양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검법은 2차 가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2차 가해 정의를 어떻게 할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빨라야 다음 주 법사위를 열고 4월 중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 임명 이후 수사팀 구성까지 평균 준비 기간이 17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역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 특검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선출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를 새로 거쳐야 하는 만큼 특검법 처리는 또다시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법과 탈시설 지원법 논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시설 장애인 입소 정원을 점차 줄이고 10년 내 시설 폐쇄를 강제하는 탈시설 지원법을 두고는 중증 장애인도 의료 지원 체계를 넓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의견과 어디서 살든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건데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안에 폐쇄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탈시설 옹호 측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자유와 행복권에 중점을 뒀습니다. 소수의 장애인들이 갇혀 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을 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살아갈 이미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이 촘촘히 이루어지면 활동 지원사나 동네 1차 의료원과 같은 의료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데 언제까지 중증 장애인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집단 시설에 묶여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 애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희가 거주시설이 필요해서 거주시설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장해달라는 거죠. 장애인들이 자립지원주택에 가더라도 자립이 곤란하거나 인권 피해를 당할 경우 오히려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시설에 머무는 순간 사생활 권리와 평범하게 살 꿈도 억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상속 혹은 협동조합형 주택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방법이 없었다며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 특례 제한법을 처리해 종부세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가 권고한 내용들을 8월 이전까지 모두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범죄 양상이 나날이 진행화되는 만큼 엄중 처벌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지워진 피해자 목소리를 되살려 벌금형, 집행유예형 위주의 선고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계획에 대해서 독립성 훼손 문제를 들어 반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투표 부실 관리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선관위가 반성은커녕 헌법 기관임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실 관리 재발을 막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도리도리 금지 등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하는 듯한 인신공격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서 정치 퇴행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습관적 막말과 구태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혁신과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생을 위해 협치를 하라는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내일 새 원내 사령탑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오늘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 그럼 마지막 날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 거대 여당을 상대로 이 국민의힘을 이끌어온 김기현 원내대표 원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는데요. 네. 이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정부 조직 개편 등 이 필요한 여야 협상을 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김 원내대표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에 대해 밝혔습니다. 180석의 거열을 상대로 협상이 힘들긴 했지만 이 원구성 등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킨 점, 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점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요. 김 원내대표는 향후 당청 관계에 대해선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새 정부가 순항하도록 직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이 질문엔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중심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정권 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다음 당대표 말씀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긴 합니다만 역할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권성동 의원, 조혜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요. 여러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됐지만 네. 후보 등록을 마친 건 이 권성동, 조혜진 의원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2위로 낙선을 하면서 재수를 준비했던 김태흠 의원은 이 당 지도부의 충남지사 출마 권유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출마를 저울질하던 그 김도 의원도 이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이 4선의 권성동, 3선의 조혜진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됐는데 두 사람이 또 이제 뭐 좀 대결 구도를 놓고 갈린다. 윤핵관 대 비핵관의 대결 구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권성도 의원 같은 경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핵심 측근인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이 윤핵관은 권 의원을, 이 비핵관은 조혜진 의원을 말합니다. 권성동 의원, 윤 당선인과 이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지금까지도 할 말은 다 해왔다면서 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쓴소리하기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권 의원의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요. 4선의 중진으로서 원내대표 출마는 오로지 자신의 판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지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상대 맞수인 조혜진 의원은 이 권현 출마의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야당으로부터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자초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핵관의 원내 지도부 입성을 우려하고 이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는데요. 조 의원은 이 자신만의 차별
차별화된 공정과 상생 전략을 내세워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제 2파전으로 이제 치루어지는데 선거 결과는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이제 내일 오전 10시 이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 네. 원내대표 선거는 이 당내 의원들이 유권자죠. 이 110명의 그 의원들에게 어느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이 원내대표 경선 패배 후에 1년 동안 그 공을 들여온 데다 권 의원은 아니라고 했지만요. 윤 당선인이 이 권 의원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해석이 이어졌고 또 일각에서는 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초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 권 의원이 앞서는 분위기지만요. 이 윤핵관에 대한 당내 반감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내일 경선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선출되는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 앞에 놓인 그 과제들이 어떤 건지 한번 그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을 잘 설득을 해서 네. 이 추경, 또 정부 조직 개편 등 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입법 성과물로 내놔야 하고요. 또 곧 인사청문회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야당의 공세를 얼마나 잘 방어를 해서 이 새 정부 첫 내각 출범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지 이 부분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내일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7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저격투수 대기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에 돌입한 민주당에선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여의도에 입성을 해야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는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그리고 김병욱 의원의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특히 성남 분당을의 경우 이 고문의 자택이 있는 지역구여서 더욱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도 벌써부터 견제와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 지역에 출마할 경우 저격을 위한 투수가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고문의 저격수,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하며 이 고문의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민주당에선 당장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가 나온 맥락은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차기를 준비하는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준석 대표가 그까지 염려를 해주고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왜 상대방 장수인 이재명 염려까지 하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직격에 나선 조응천 의원. 갑옷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는 건 맞지 않다며 이 고문의 출마설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대기 중이라는 이재명 저격 투수가 과연 누굴지 우선 이 고문의 출마 여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입니다.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요즘 여야 정치권의 또 하나 큰 과제는 바로 인사청문 준비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인사청문 TF를 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를 이끌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인사청문회 슬로건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입니다. 바로 이 슬로건 안에 민주당의 3대 검증 기준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직무 역량, 공직 윤리, 국민 검증이라는 3대 검증 기준 중에서 특히 국민 검증에 큰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새 정부 인사 검증, 국민검증제보센터 설치로 그 포문을 열겠습니다. 후보자 관련 의혹 비리 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는 민주당. 국민 누구나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들의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고 여기에 더해 갑질, 특혜 시비,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도 상한다라면서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다라고 철저한 인사 검증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10일쯤 윤석열 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를 시켜주겠다며 국민 검증을 전면에 내건 민주당. 새 정부의 내각 인선도 이에 대한 야당의 인사 검증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제 지방선거 사실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그 큰 정당들이 지방선거 공천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경선 후보들 등록을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배후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상임고문,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그래서 윤심, 네. 이심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변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그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윤핵관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내일 이제 또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 출마로 이제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철규 의원이 강원지사 또 차출이 될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이제 이런 차출 또 출마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우선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지금까지 이제 언론 표현으로 보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사실 경기도지사 나갈까 말까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김은혜 의원이 자기 경기지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선인한테 허락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야 후임을 바꾸게 네네. 되잖아요. 허락을 받았을 때 만약에 당선인이 말렸으면 안 나갔겠죠. 근데 안 말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으로 당선인 대변인을 바꿔가면서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말리지 않은 차원이 아니고 혹시 그런 포석을 처음부터 했던 것 아닌가. 먼저 예를 들어서 그린 게 아니냐. 예를 네. 들어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를 나가고 싶어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김태흠 의원을 굳이 충남지사로 후보로 뺀 것을 보면 결국 본인과 가장 가깝다는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거의 무혈 입성시키기 위해서 김태흠 의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뺀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윤심 없이는 이런 구도가 짜여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은혜 경기,
그다음 김태흠 충남, 또 이철규 의원의 이제 강원지사 차출설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령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초선 의원이란 말입니다, 분당. 정상적으로 보면은 재선 또는 이제 3선 한 다음에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게 일반적인 그 수순인데 초선인 때 갑자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경기지사를 이기는 게 그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그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윤석열 당선인 또 그 주변의 인력관들의 정책 판단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의 의지 플러스 강력하게 네가 나가라라는 그런 어떤 종용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승인했기 때문에 인수위 대변인을 그만둔 것도 봐야죠.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당선인 치고는 이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지방선거에서 특히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진다 해버리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조기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해 갖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 핵심들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의 경우 대선 후보급이 이미 포진을 하면서 판이 커져 있는데 거기 이제 김은혜 이제 그 대변인이 또 합류를 하면서 흥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판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두 사람 간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의 그 선거 판세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예.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이른바 우리가 정치인의 뭐 체급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은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그 뭐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내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네. 최근에 인지도를 엄청나게 높였단 말이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 네. 대변인으로서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김은혜 의원의 지금 이제 경기도 내 유권자들한테 이 본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유승민 전 대표 뭐 우리가 흔히 대선에 벌써 2번 네. 그 시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한테까지 맞설 수 있는 정도로 체급이 커졌다. 그런데 과연 그래도 그 대선에 2번씩이나 도전을 했던 유승민 전 대표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좀 미지수가 있죠. 네.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거는 김은혜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했던 곳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약간 밀리는 기류인데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거기에 따라 또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론의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예상보다 굉장히 그 국민의힘 경선이 접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앵커 출신에다가 청와대 대변인 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 대선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유승민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당심은 어떨까? 당심은 오히려 그 김은혜 의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를 네. 도왔던 그런 그룹들이 김은혜 의원 쪽으로 이제 속속 합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어제 보도 보면 이제 함경우 그 지구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도 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이렇게 딱 그 중간에서 심판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함경우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그 간사를 그만두고선 김은혜 의원 캠프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판해야 될 사람이 이쪽 한쪽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주류가 김은혜 의원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들을 보면은 경기도 지구당 위원장들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당협위원장들이 2020년 총선 전에 그 총선 앞에
뽑힌 분들이거든요. 네. 그랬다 이제 총선에서는 낙선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 바람이 세게 불었었으니까. 네. 근데 2020년 그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명된 그 당협위원장들이 대개 보면 그때 황교안 당대표 시절입니다. 네네.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지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좋은 감정을 안 가져요. 유승민 전 대표는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기류로 보면은 당심에서는 오히려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뭐 윤심까지 작용을 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당심이 그 당심은 당연히 김 의원 김은혜 쪽으로 굉장히 쏠릴 가능성이 쏠리겠군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김은혜보다는 유승민이 훨씬 본선 경쟁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내일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열릴 텐데요.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됐습니다. 뭐 이른바 윤핵관 대 비핵관 뭐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일각에서 권성동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당의 원내대표 선거 윤심이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무조건 통한다고 지금 봐야 되고요. 뭐 사실은 관심은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느냐보다는 표차가 얼마나 날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당내에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조혜진 의원이 과연 몇 표나 받을까가 하나의 그 관심거리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혜진 의원을 잘 알고 조혜진 의원이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이제까지 쭉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비주류를 많이 맡아왔거든요. 이른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상당히 그 대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원래 정치를 박찬종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갖고 사실은 주류보다는 계속 비주류의 길을 많이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설이 굵고 굉장히 성실한 정치인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에 맞서갖고 조혜진 의원이 도전했다는 것만도 저는 상당히 그 평가해줄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왜 김태흠 의원도 원내대표 도전하려고 했는데 김태흠 의원을 충남지사 쪽으로 돌렸을까? 그거는 저는 조혜진 의원보다는 김태흠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도전자로서 더 강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라이벌을 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그 표차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혜진 의원이 아니고 김태흠 의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혜진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간의 승부는 결국 권성동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흔히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다. 원내대표 선거는 뭐 민심, 당심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의원들 간의 그 선호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의원 뭐 100여 명 남짓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재 당 주변에서는 그래도 이제 권성동이냐 조혜진이냐 할 때는 뭐 조혜진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내일 또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이제 국민의힘 당 안팎 선거에서 윤심의 영향력, 윤심이 이제 발휘되고 있다. 두 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친윤 대 비윤의 구도가 점점 이제 좀 뚜렷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향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파 갈등으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니냐, 개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저는 뭐 어디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이요 친윤 비윤 이렇게 나눠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다 친윤인데 좀 먼 친윤이 있고 가까운 친윤이 있고 가까운 친윤은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고 먼 친윤은 그냥 국민의힘 소속의 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윤이라고 하기에는 뭐 구심점이 마땅치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홍준표 의원 정도가 뭐 비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 지금 대구시장 하겠다고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친윤 비윤 구도라는 거는 비윤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취임하는데 친윤수 하여튼 윤석열 이제 다음 달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조금 멀고 가까운 정도의 차이지 아마 그걸 개파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개파 갈등 그러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더라도 이게 정치권, 특히 이게 정당에서는 그 개파 갈등이 사라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중적 인기도 높고 당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 갈등이 계속 그 밑에 내재하다가 이제 밖으로 표출돼 갖고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강력하게 그냥 둘이 맞붙는 사태까지 났고 그것 때문에 2016년 총선을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오랜 정치적 신뢰 관계나 그 정치적 인연을 맺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힘이란 건 대통령이 됐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지 언제까지 굳이 그 윤석열 당선인을 이렇게 따르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는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가 뭐냐? 저는 바로미터가 그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압승을 거두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국민의힘이 지고 그리고 예상보다는 그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그 친윤 대 비윤과 같은 그런 어떤 갈등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그 왜 김은혜 의원을 그 경기도지사로 보내냐? 유승민 경기지사가 당선되면은 유승민 경기지사가 바로 서울 옆에서 비윤의 하나의 그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도 비슷한 모양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게 이재명 상임고문의 의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민석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요. 또 어제 민주당 친문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송 전 대표의 출마는 일단 자의반, 타의반인데 그 타의반은 어쨌든 거기엔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송 전 대표가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찾아가갖고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그 바로 그 친 이재명계의 핵심인 뭐 김남국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권유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속마음은 자기도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니까 곧바로 그걸 받아갖고서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명분은 없죠. 명분은 없는 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586 용태론을 주장했고 나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근데 총선은 아니고 그럼 지방선거니까 출마한다. 그건 약간은 좀 말장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또 당내에서도 보니까 야 저건 너무 말이 안 된다. 586 용태론 주장하더니 자기는 그 서울시장 나가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민주당에 이제 플러스 작용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그 논란을 겪으면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니까 서울시장 사실 민주당이 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 서울시장의 그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좀 판이 커지면서 그나마 이렇게 흥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출마하기 때문에 희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또 있는 거 아닌가요? 희생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 당대표가 곧바로 출마하기 때문에 그게 좀 정치적 부담이 되는 측면이 더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1월 달에 그 총선 불출마론 얘기하고 586 용태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가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뭐 자의반 타의반 얘기했지만 그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그 주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재명 상임고문은 왜 그러느냐? 이재명 상임고문은 사실 본인도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도 빨리 지금 뭔가 패배의 아픔을 추스리고
그 정계에 복귀하고 싶은데 본인은 지금 복귀할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아바타 역을 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지방선거를 포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상황 정치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도 본인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지지했던 대선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출마시키고 해서 이 포석을 다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 사실상 배후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것도 송영길 전 대표 본인도 물론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심이 지금 서울, 경기 이 두 곳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건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이 본인도 어떻게 하면 지금 정계로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계속 지금 그 주판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출마를 어쨌든 정계 다시 이제 등판을 원한다라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도 그 일환으로 네. 지금 경기도 서울 이런 데도 그 포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뭐 그런 이제 좀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최근에 제명인의 마을 팬클럽의 이장으로 이제 일단 온라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곧 뭐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 순회 낙선 인사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조기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또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 보궐선거 얘기도 나오고 성남 분당을의 보궐선거에 또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격수까지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 그리고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분당 얘기가 많이 나오죠. 분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측한다면은 이 분당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이제 6월 1일 그 지방선거 같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너무 이르다. 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 저기 출마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는 그렇죠. 거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대선 패배 이후 한 2달여 만이거든요.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거기서 패배한 지 2달 만에 다시 지역구에 나간다. 아유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것이고 또 그게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치르는데도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신임 투표 성격으로 지방선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보다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하고 있냐, 그 첫 인선을 제대로 했냐, 그 용산으로 그 집무실 이전한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걸 갖고서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훨씬 유리한데 오히려 그 윤석열이 잊혀지고 이재명이 앞에 나서면은 그 민주당은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광역단체장 포함해서 보궐선거에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이제 후보와 이제 가까운 인사한테 8월 전당대회 복귀서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인사의 얘기는 워딩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후보의 뜻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멘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친 이재명계에서는 빨리 8월에 복귀해서 당대표로 복귀해서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하면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아까 뭐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수락했다든가 또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참여하기로 하고 심지어는 뭐 낙선 인사를 다닌다 전국을 순회 그거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하여튼 조기에 정계 복귀를 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의 일종의 간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분당을이 됐건 아니면 8월 당대표 선거가 됐건 그 전에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4월 30일까지 만약에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올 사람이. 네. 그러면 그거 보궐선거는 6월 1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월 달에 하면 그건 내년으로 넘어가요. 네네.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으로서는 경기도지사 놓치면 안 되고 성남시장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이 걸어온 길이고 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장 의혹들이 네. 있잖아요. 이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맡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뺏긴다면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메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후속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런 데 나오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고문 조기 등판에 대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찰이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청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상임 고문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주장하는 쪽은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장동도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이렇게 좀 조기 복귀를 해갖고 대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그것이 꼭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될까?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개인이 이런 식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응하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에서 대응하도록 하려면 조기 등판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대선 직후인 3월 10일인가요? 여기서 한 줄 논평을 한 게 뭐냐면 여성가족부 과연 폐지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물론 이제 당선은 됐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게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줄 논평했었는데 그랬었죠.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일단 임명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기존의 조직도대로 임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그때 이제 바꾸겠다 그러는데 그럼 왜 지금 임명을 하려고 그러나? 전 보면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큰 표차로 이길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했는데 예상 밖으로 아주 박빙의 승부가 이뤄진 거는 어쨌든 여성표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지방선거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여성가족부 장관 선거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의 관점은 그게 어떤 사법적 리스크 이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한 줄 논평을 이재명의 방탄용 복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여야 각 당의 지방선거 관련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건조한데요.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